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안병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편명선 과장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중국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중국의 신 SOC 건설이라는 주제로 차이나랩의 한우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차이나랩 대표 한우덕입니다. 네. 차이나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플랫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차이나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차이나랩은 이제 설립된 지가 한 4년 됐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하고 네이버하고 공동 설립한 조인트 벤처입니다. 주로 중국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활동 그리고 수익 활동도 합니다. 저희들도 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저희 차이나랩에게도 많은 시련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 SOC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짚고 이제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특수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오늘 앞으로 이야기 나눌 이제 신 SOC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특수성, 그죠? 네네네. 그 대표님이 보시는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흡사, 이 심판이 휘슬도 불지만 볼도 차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국가가 경제의 한 그 플레이어로서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유기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가가 직접 소유한 기업이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기업에 들어가 보면 그 기업에도 이제 총경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경리의 어떤 경영 활동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루트하고 국가에 영향력이 미친 루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 두 개의 명령 체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CEO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당위원회라고 기업의 당위원회가 있는데 당석이 얘기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중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국 국가의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자, 두 번째 특수성 이게 뭐냐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이에요. 근데 1년 WTO에 가입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중국의 7, 8억에 달하는 노동자가 어느 날 서방 경제 시스템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싼 노동자들이 그 서방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런 저가 제품들을 막 쏟아냈고 그러면서 중국 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적으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국도 산업이 고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고다리로 너무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중국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국가라고 그러는 요소 그리고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 두 개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면 그게 바로 핵심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두 개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사실 커온 나라이기도 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중국이란 나라는 독특한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중국 친구들이 있는데 중국 친구의 결혼식에 가니까 결혼 성혼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거 할 때 친구가 소속해 있는 기업의 이제 공산당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렇지. 네, 성원 송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렇구나. 그 두 개의 명령 체제가 존재하는구나. 사실 편명선 과장도 중국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데. 네, 저도 뭐 학교 다녔을 때 중국 전 로컬 스쿨을 이제 위주로 많이 다녔는데 선생님들도 공산당 당원이고 그렇지. 그런 게 정말 특이하게 느껴졌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민영 기업이라고 있잖아요. 뭐 사형 기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알리바바, 뭐 샤오미, 뭐 하와이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사실은 민영 기업이에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든 회사란 말이죠. 그럼 그런 개인 회사에도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느냐? 미쳐요. 그런 사형 기업, 민영 기업에도 당 조직이 있어요. 당서기가 있고, 그리고 사형 조직에 다니는 직원들은 자기 CEO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당의 눈치도 봐야 돼요. 당서기 회사에 있는 당서기 눈치도 봐야 돼요. 민영 기업에 있는 당 조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기업이 당의 의지대로, 국가의 의지대로 잘 그 방향으로 가느냐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뭐 7, 8년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이런 시장주의 체제를 도입을 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계속 5개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 정책을 발표하며 강력하게 앞장서서 끌고 이제 왔잖아요. 사실 이제 현재 중국을 보면 4차 산업 부분이 중국이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국가가 휘슬도 불고 공도 차는 이런 국가 시스템 내에서 4차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또 발전을 해왔는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스템, 국가가 민영기업조차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어떤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인데, 왜 이렇게 중국이 4차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지? 누구나 다 한 번쯤 의문을 품어봤을 거예요. 나는 이걸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주로 뭐 AI, 빅데이터, 뭐 IoT,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분야가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예요. 근데 어느 산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의 강력한 서포트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의 영역이 지금 그런 걸 수요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정부가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두 번째는 중국은 지금 얘기해서 국가가 주도한다고 그랬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아주 독특한 그 개혁개방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냅도주의예요. 냅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떤 새로운 그 활동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거나 기업에 무슨 뭘 만들어내거나 할 때 그것이 이게 정확하고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국가에 필요한 건가? 이거 키우면 되는 건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못하게 만드는 것과 냅두라고 하는 건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근데 중국은 냅둬. 그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완이성에서 어떤 사람이 그 중국에 가면 그거 알아요? 해바라기인가? 해바라기 아니라 그걸 네. 이제 여기서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기차 타고 할 때 이제 앉아서 많이 먹고 그러는데 개혁개방 초기에 누군가가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먹을 줄 알고 그걸 만들어서 포장해 넣어서 상품화해서 파는 건 처음이에요. 개혁개방 초기에. 근데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근데 등소평이 뭐라고 그랬냐면 냅둬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개혁개방의 기업 발전에 촉진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들 돈도 버네?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가 강력하게 경제를 장악하고 있지만 또 민간이 하는 활동을 들어서 가서 규제를 가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민간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말 저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개입을 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일수해버리지. 우리 요즘에 그 자전거? 공유자전거 문제 생기자마자 네네네. 국가 개입해서 공유자전거 클린업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보는 이런 것이 어떤 민간의 창의를 북돋운다. 이런. 보면 이게 중국이란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진짜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중국 정부에서 이게 나중에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제를 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지 조금씩 그 빗장을 풀어주면서 이제 바뀌는데 중국은 이게 일단 냅두고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생겨도 우리가 컨트롤할 자신이 있다. 그런 자신감의 뭐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공유 자전거도 처음에 시행할 때 보면은 막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자전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공유 경제라는 걸 그렇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쫙 정리해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리는 등소평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해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정리하는 이런 좀 절차로 갔던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런 그 중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보면은 위기들은 있었단 말이죠. 중국 내에서도.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선례들이랑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사실 2008년 우리 금융위기 때 그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대략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그때 가장 중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고진민투예요. 고진민투. 국가가 나아가고 민간이 빠진다. 이런 뜻인데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경제를 추스린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걸 이제 성장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풀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4조 위안, 당시 GDP의 한 13% 정도, 15%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풀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SOC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가전하양이라고 해서 그 지방 농촌에 있는 곳에 싼 가격에 가전제품을 팔게끔 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식도 취했고 어쨌든 국가가 나서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극복하는데 성공을 했고 물론 그때 푼 어마어마한 돈이 이후 중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국가가 나서서 그 경제를 추스리는 바람에 당시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위축됐을 때 중국이 독야청청 홀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8년도 그리고 또 이전에 2003년에도 또 사스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그 기간에 중국에 그 업무 하시거나 그러셨었나요? 그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를 보면 2008년을 가만히 볼 필요도 있고 또 2003년도 봐야 돼요. 사스 때 내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 그 사스 처리 과정을 제가 잘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스 때 중국에서 벌어진 아주 독특한 게 하나가 인터넷이에요.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업이나 아니면 업무나 이런 데 쓰는 거였지 그게 인터넷이 생활화가 된다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 생각할 수가 없는 단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사스가 오게 되면서 인터넷이 이 중국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그때의 사스 때의 그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중국이 인터넷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아주 터전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스가 난 일종의 패러독스인데 이 사스가 중국 인터넷 발전의 기폭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PC방에 가가지고 다 뭐 정보 교환하고 자기 집에
PC가 없으니까. 그때 그랬던 기억도 나요. 네. 그 2008년에 이제 그 당시에 SOC 투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철도나 뭐 국도를 닦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대표님께서 그때 기사도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그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이제 돈을 풀어서 뭐 4조 위안의 돈을 풀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가장 많이 한 것이 철도예요. 철도 중에서도 특히 그때 막 새로 시작한 것이 고속철도예요. 그때 고속철도를 깔은 것이 전 세계 고속철도 노선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 중국이 고속철도를 많이 깔았어요. 당시 중앙일보에 제가 현지 르포를 쓴 기억이 있는데 일단 로코모션 이코노미다. 그래서 뭐 기억도 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SOC 투자를 선택해서 추진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그럼 중국이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중국이 이번 위기를 또다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어느 분야로. 이번엔 그 중국이 밝혀낸 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신 SOC예요. 신 SOC 투자. 그럼 신 SOC 투자. 이 신은 무엇이냐?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SOC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SOC다. 그럼 SOC가 어떤 SOC인데 중국은 새로운 SOC를 7개 영역으로 나눠요. 일단 AI,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고압전력, 고속철도 빠졌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SOC 하면 도로, 교통, 항만, 뭐 비행장, 철도 이런 것이 SOC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 SOC 영역은 AI,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분야예요. 그리고 5G가 빠집니다. 네, 5G.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SOC 투자를 하는데 그런 뭐 옛날에 뭐 도로 깔고 이런 게 아니라 5G만 깔고 AI 시스템 구축하고 빅데이터 모으고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2003년에 그 2003년 사스가 중국인들의 삶에 인터넷을 넣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국인들의 삶에 중국 경제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2003년 사스의 패러독스라고 그런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의 추동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는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또 나중에 10년 후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신 SOC라는 것은 이제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사스 때 인터넷이 폭발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는 AI, 빅데이터, 5G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 했으니까 전역에 다 그 투입이 되는 거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중앙정부가 그렇게 방향을 딱 정하면 각 지방정부는 그거에 맞춰서 각 지방정부의 프로젝트를 계속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총 규모가 어마한 뭐 몇백 조 정도 다 합하면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계속 요즘에 쏟아지고 있어요.